지금보다 어리고 상처받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는 저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후로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기억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누렸던 장점을 다 누리고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덕분에 나는 모든 사람의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1922년 봄. 나는 동부로 왔습니다. 채권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내가 자리를 잡은 곳은 롱아일랜드의 웨스트에그였습니다. 이곳은 기이한 곳이었습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스트에그가 유서 깊은 부자들의 동네라면 이곳은 벼락부자들이 모여 사는 신흥부촌이었습니다. 나의 집은 월세 $80짜리 낡은 관리인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호텔 드 빌을 본뜬 대저택으로 대리석 수영장과 40에이커가 넘는 정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개츠비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나에게 베일에 쌓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이스트에그에 있는 톰 뷰캐넌의 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톰은 대학 동창이었고 그의 아내 데이지는 내 육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조지 왕조 풍의 저택으로 잔디밭이 해변에서 현관까지 시원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부유함 그 자체였죠. 현관에는 톰 뷰캐넌이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프로 짠 듯한 머리카락과 거만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육중한 근육질의 몸매는 그가 가진 잔인한 힘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거칠게 인사했습니다. 응접실로 들어서자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창문들이 열려 있었고 하얀 커튼들이 깃발처럼 휘날리며 천장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두 여인이 거대한 소파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 나 너무 행복해서 마비될 것 같아. 데이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프고도 사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홀리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들으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돈의 짤랑거림이 섞인 듯한 그 흥분된 목소리 말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톰은 자신의 무식한 지적 허영심을 드러냈습니다. 너유색 인종제국의 발흥이라는 책 읽어봤냐? 백인 문명이 위기에 처했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그의 말에는 끔찍한 인종차별과 근거 없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톰에게 귓속말을 하자 톰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데이지도 곧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조던 베이커가 나에게 쉿 하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봐요. 지금 톰의 여자가 전화를 건 거라고요. 뉴욕에 있는 그 여자 말이에요. 데이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짐짓 밝은 척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딸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행이다. 부디 얼간이로 자라다오. 계집애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아름다운 얼간이가 되는 게 최고니까? 라고 했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당에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옆집 대저택의 주인, 개츠비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볼까 했지만 그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직감하고 멈췄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향해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 멀리 이스트에그의 부두 끝에서 깜빡이는 조그마한 초록색 불빛 하나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불빛은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여름의 열기와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일상은 잿빛 도시와 얽혀 있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욕 사이에는 제 계곡이라 불리는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업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온통 회색 먼지로 뒤덮인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잿빛 황무지 위에는 거대한 광고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닥터 T.J. 에클버그의 눈. 안경을 쓴 그 거대하고 푸른 눈동자는 얼굴도 없이 허공에 떠서 마치 신처럼 무심하게 그 아래의 비참한 삶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에 씻겨 빛바랜 그 눈은 기묘한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나를 기차에서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내 여자를 만나게 해주지. 우리는 제 계곡에 있는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주인 조지 윌슨은 톰을 보자 굽실거리며 자동차를 팔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톰과 어떤 관계인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톰의 정보. 머틀 윌슨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인이라기보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두툼한 몸매와 육감적인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억눌린 욕망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톰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톰과 머틀, 그리고 나는 뉴욕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밀회 장소였습니다. 머틀은 여동생 캐서린과 이웃들까지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위스키가 돌고 싸구려 재즈 음악이 흐르고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해졌습니다. 머틀은 비싼 드레스로 갈아입더니 마치 상류층 부인이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머틀은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데이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지, 데이지. 내가 부르고 싶으면 언제든 부를 거야. 데이지, 데이지. 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톰이 손바닥으로 머틀의 코를 가격한 것입니다. 피가 솟구쳤고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역겨운 폭력과 광란의 현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톰 뷰캐넌의, 아니 상류층의 민낯이었습니다. 다시 웨스트에그로 돌아와서 여름밤이 깊어갈수록 옆집 개츠비의 저택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매일 밤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초대장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뷔페 테이블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산처럼 쌓였으며 정원에는 칵테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도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집사의 손에 들려온 정중한 친필 초대장이었죠. 파티장에 들어선 나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웃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인 개츠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독일 스파이였다더라. 사람을 죽였다더라. 온갖 소문만이 무성했습니다. 파티장을 헤매던 나는 우연히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물었고 우리는 꽤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인사를 못 드렸군요. 제가 개츠비입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을 믿고 이해해 줄 것 같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가장 좋은 모습을 긍정해주는 그런 희귀한 미소였습니다. 개츠비는 나를 올드 스포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조던 베이커를 통해 나에게 기이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데이지를 당신의 집으로 차를 마시러 오게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우연히 들른 것처럼 그 자리에 가게 해 주십시오.
조던은 개츠비와 데이지의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 가난한 장교였던 개츠비와 상류층 아가씨였던 데이지는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츠비가 전쟁터로 떠난 사이 데이지는 부유한 톰 뷰캐넌과 결혼해버렸습니다. 개츠비가 이 거대한 저택을 사고 매일 밤 파티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데이지가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나는 개츠비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개츠비는 내 집 마당에 잔디를 깎게 하고 온실 하나 분량의 꽃을 보내 내 좁은 거실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빗속을 서성였습니다. 마침내 데이지가 도착했습니다. 니게 집으로 들어온 개츠비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벽시계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고 어색함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데이지 역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5년 만의 재회는 로맨틱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울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데이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5년의 공백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자신의 저택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대한 저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데이지는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츠비는 마치 왕국의 열쇠를 바치는 기사처럼 자신이 이룬 모든 부를 그녀의 발 아래 펼쳐 보였습니다. 개츠비는 자신의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맞춰온 최고급 셔츠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린넨, 실크, 플란넬, 온갖 색깔과 무늬의 셔츠들이 공중을 날아 데이지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산호색, 애플 그린색, 보라색, 연한 오렌지색 셔츠들이 부드러운 언덕을 이루었습니다. 데이지는 셔츠 더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처음 봐서 슬퍼.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츠비가 그녀를 위해 쌓아올린 이 엄청난 부와 정성,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시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구름이 걷히고 바다 건너 이스트에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안개가 끼지 않았다면 바다 건너 당신 집의 초록색 불빛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개츠비에게 있어 그 초록색 불빛의 위대한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불빛은 그저 부두 끝에 달린 램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환상은 현실의 데이지보다 더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개츠비의 저택에서 또다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톰 뷰캐넌도 데이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톰은 이런 난잡한 곳에는 처음 와보는군 이라며 개츠비와 파티 손님들을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개츠비는 톰을 폴로 선수라고 소개하며 그를 자극했고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데이지는 파티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웨스트 에그의 천박한 활기가 이스트 에그의 우아한 속물근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파티장을 떠날 때 개츠비는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즐거워하지 않았어. 그녀는 이해하지 못해. 그는 5년 전처럼 데이지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기를, 톰에게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개츠비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 그러자 그는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 아니, 그럴 수 있어. 난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데이지를 되찾고 자신의 완벽한 환상을 완성하겠다는 무모한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여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개츠비는 더 이상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해고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데이지가 오후마다 몰래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우리는 뷰캐넌 저택의 살롱에 모였습니다. 톰, 데이지, 개츠비, 조던, 그리고 나, 방 안은 긴장감과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데이지는 톰이 보는 앞에서 개츠비에게 키스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요. 그 말은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톰은 그 미묘한 기류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시내로 나갑시다. 다들 숨 막혀 죽겠는데 시내 호텔이라도 빌려서 놀자고. 우리는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톰은 개츠비의 화려한 노란색 롤스로이스를 몰았고 개츠비는 톰의 파란색 쿠페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윌슨의 정비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머틀이 질투에 찬 눈으로 톰이 탄 노란 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의 조던을 톰의 아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플라자 호텔의 스위트룸. 밖에서는 결혼식 행진곡이 들려오는데 방 안에서는 지옥 같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톰은 개츠비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도대체 내 집안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개츠비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 나를 사랑해.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데이지, 저 사람에게 말해.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데이지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톰도 사랑했어요. 그녀의 이중적인 고백에 개츠비의 완벽한 환상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사랑했다니? 개츠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승기를 잡은 톰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자는 밀주업자야. 약국을 가장해서 불법으로 술을 팔아 돈을 번 갱단놈이라고. 개츠비의 정체가 폭로되자 데이지는 겁을 먹고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안전한 신분과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개츠비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데이지의 마음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톰은 잔인하게도 2사람을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개츠비 차를 타고 집에 가. 그가 너를 귀찮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것은 개츠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데이지와 개츠비는 노란색 차를 타고 먼저 떠났고 우리는 톰의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비극은 바로 그 돌아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1계곡을 지날 때였습니다. 윌슨과 싸우고 뛰쳐나온 머틀이 달려오는 노란색 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에 톰이 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쾅! 끔찍한 소리와 함께 머틀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란색 차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머틀은 이미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넛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노란 차. 그놈이 내 아내를 죽였어. 노란 차. 톰은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자신에게 혐의가 올까봐 윌슨에게 말했습니다. 그 노란 차는 내 차가 아니야. 난 파란 차를 타고 왔다고. 톰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정원덤불 속에 숨어있는 개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채 데이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괜찮아. 톰이 그녀를 해치진 않겠지?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운전했어? 개츠비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데이지가 운전했어. 하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거야. 나는 창문 너머로 톰과 데이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가운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울고 있지 않았고
톰은 그녀의 손을 덮고 무언가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모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개츠비는 밖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지만 데이지는 이미 남편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개츠비에게 도망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경찰이 차를 추적할 거야. 당장 떠나야 해. 하지만 개츠비는 거절했습니다. 데이지가 어떻게 할지 알기 전까진 떠날 수 없어. 그는 여전히 데이지가 전화를 걸어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댄 코디라는 백만장자를 따라다니며 꿈을 키웠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출근을 위해 떠나면서 나는 개츠비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놈들은 썩어빠진 족속들이야. 네가 그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개츠비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자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그 시각, 미쳐버린 윌슨은 복수를 다짐하며 총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톰은 윌슨에게 노란 차의 주인은 개츠비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윌슨의 눈에는 닥터 에클버그의 광고판이 신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 그는 신의 심판을 집행하러 웨스트 에그로 향했습니다. 개츠비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튜브를 띄운 채 수영장에 누웠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가을의 낙엽이 수영장 위로 떨어져 내렸고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총소리는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탕,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의 총성, 탕. 윌슨은 개츠비를 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개츠비의 피가 푸른 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전화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개츠비의 장례식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파티에 왔던 수백 명의 손님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데이지조차 꽃 한 송이, 전보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나, 개츠비의 아버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났던 안경 쓴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톰과 데이지는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박살 내버리고는 돈이나 그들의 무관심 속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었죠. 뒷수습은 남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한 순진함에 역겨움을 느끼며 동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나는 개츠비의 텅 빈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불빛은 꺼지고 파티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해변으로 내려가 개츠비가 처음 그곳에 서서 바라보았던 곳, 초록색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믿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상관없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맑은 아침에 그렇게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